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엠마누엘 레비나스의 시간과 타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뭐 수업은 또 몇 분이 걸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4강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강영환 교수님이 이제 이 책을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서강대학교 강영환 교수님께서 이제 물론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그래서 레비나스를 이제 한국에 알리는데 사실 이제 가장 초창기에 가장 힘을 많이 쓰신 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현 교수님의 나름 이제 또 친절한 해설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여러분 이제 수업 듣고 나서도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또 꼭 이 강현 교수님의 해설을 꼼꼼하게 읽으시면, 혹은 해설을 먼저 읽고 저는 이 앞부분을 읽기를 더 권장해 드립니다. 저도 오늘 시간이 된다면 짧게나마 뭐 이렇게 꼭지라도 잡아서 한번 그 마무리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강 들어가 볼까요? 4강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고통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고통은 존재자가 자신의 고독을 완전히 실현하는 그러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강한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해주는 그 요소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존재자는 고통을 통해서 체험한다. 뭐 레비나스의 어려운 표현들을 조금 단순화시켜서 또 생각을 해보면 또 현실에서 되게 또 와닿는 것들이 많다고 했죠. 그러니까 레비나스는 어떤 너무 관념적인 얘기를 하는 철학자가 아니라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되게 현실적인, 우리 어떤 실질적이고 우리 어떤 육체성, 물질, 좀 이따 나오겠지만 뭐 향유에 대한 즐거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레비나스의 어떤 그 특이점들을 파악하다 보면 오히려 되게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냥 책이 어려울 뿐. 그래서 우리는 진짜 고통에 대해서 어때요? 내가 누구인지 결정해주는 요소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존재자는 고통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러나 자신이 수용할 수 없는 사건, 그것에 대해서 단지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다른,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과 관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존재자는 또한 고통을 통해서 인식한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일종의 어떤 수동성이잖아요. 수용할 수 없는 어떤 사건,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것, 전적으로 다른 것, 이런 것들이죠. 타자적인 것들. 근데 거기서 우리는 이제 지금 여기 제가 써놨지만 칠판에다가 결국 죽음과 미래 그리고 타자, 요 세 가지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거의 같은 의미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미래는 우리에게 미래를 규정해 준다. 미래는 미리부터 존재한 영혼의 품속에 안겨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미래는 뭐요? 우리가 거머쥘 수 없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미래는 절대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학자분들은 얼마든지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좀 더 예측을 하고, 혹은 미래가 우리 현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뭐 이런 거라면, 레비나스는 미래 자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전적 타자성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새로운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안에서는 미래의 등가물을 절대 발견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이 미래 안에는 미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현재라는 어떤 영토의 발을 슬쩍 디밀고 있는 어떤 그런 미래, 이거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끊어버리는 거죠. 전적으로 다름이에요. 미래를 거머쥘 수 있는 가능성이 전적으로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 우주를 익명적 존재, 떨쳐낼 수 없는 존재와, 우리가 이제 그 기억하시죠? 계속 제가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때 일리아라고 있잖아요. 존재자 없는 존재의 그 상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현실에 살다 보면 존재자 없는 존재의 그 상태가 언제일까라고 할 때 그때 불면을 얘기했었죠. 불면의 어떤 상태처럼 말 그대로 진짜 우리가 뭔가 명확하게 의식하거나 뭔가 행동하거나 이런 게 아니야. 우리가 살면서 행동하거나 살면서 무언가를 할 때는 이미 노동을 하거나 삶의 어떤 존재자로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존재자이지만 이 세계 안에서 존재자를 지우듯이 그냥 그 존재 그 자체만으로 있는 그 상태. 이것을 레비나스는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하이데거는 존재 얘기를 했지만 그 존재라는 게 존재자 없는 존재를 상징하진 않았거든요. 어쨌든 존재자가 있지만 그래도 그 존재자와 구분해서 이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한 게 하이데거라면, 레비나스는 존재자 없는 존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를 구성하는 어떤 우리 익명적 존재, 떨쳐낼 수 없는 존재와 존재에 대한 존재자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익명성 속에서 사실은 이제 어디로
변화되죠. 어쨌든 그 존재자 없는 존재 속에 다시 존재자가 서잖아요. 존재자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되, 존재자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되, 그러면서도 바로 그 때문에 공간적 초월을 통해서도 폐기할 수 없는 동일성의 결정적 요소에 밀폐되어 버리는 홀로서기. 그래서 이 존재자는 사실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이런 걸 배운 거죠. 이런 순서 3강까지. 그래서 존재자 없는 존재 속에서 어떻게 존재자가 홀로 서게 되는가, 이 과정까지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폐기할 수 없는 동일성의 결정적 요소에 밀폐되어 버린다. 즉 홀로 서긴 서지만 말 그대로 홀로잖아요. 아직 타자가 없어. 아직 타자가 없는 상태의 그 홀로서기라는 건 결국 내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말 그대로 내 바깥에 무언가의 외재성이 없으니까요. 자신에게 갇혀 있는 주체에게,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온 거예요. 97페이지 중반부에 자신에게 갇혀 있는 주체에게 스스로 열리는 차원. 자, 뭐가 열린다? 사실 이제 우리가 아까 고통, 뭐 죽음,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미래와 죽음 이런 것은 결국 신비인데, 신비로움, 어떤 신비의 과정인데, 그런 것들이 갇혀 있는, 나에게 스스로 갇혀 있는 주체에게 스스로 어떤 열리는 차원으로서 그 신비가 다가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시간의 작업이 심오한 이유이다. 자, 우리는 우리 지금 어떤 책 읽고 있죠? 시간과 타자입니다. 결국은 시간과 타자라는 제목이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수업을 반복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건 뭐예요? 레비나스는 시간이 곧 타자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자가 없으면 시간도 존재하지 않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시간의 작업은 단순히 그래서 창조에 의한 혁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의 작업은 창조에 의한 혁신이 아니라, 그죠? 시간은 그냥 본질적으로 새로운 탄생이다. 자, 좀 더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음과 타인과의 관계, 이렇게 해서 98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할 수 있음과 타인과의 관계. 죽음의 미래, 그것의 낯설음은 주체에게 어떠한 주도권도 허용하지 않는다. 다시 이제 우리가 익숙한 얘기로 돌아왔어요. 죽음의 미래라는 것은 그것의 낯설음은 주체에게 어떠한 주도권도 허용하지 않는다. 현재와 죽음, 자아와 신비의 타자성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심연이 가로놓여 있다. 자아는 죽음의 직면에서 절대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 뭐 레비나스의 이런 주장을 듣다 보면 설득력이 있죠. 그러니까 뭐 물론 이렇게 원래 그 여러분 이렇게 철학 공부하다 보면 좀 그런 건 있어요. 우리 스스로 어떤 확고한 철학을 아직 바로 세우지 못하고 그리고 제가 사실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열어둔 상태로 보면 이런 주장을 들으면 그럴싸하고, 예를 들어 지금 하이데거를 레비나스가 비판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이데거의 그 시간과 존재 개념에서 그 미래에 대한 개념을,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죽음으로 달려가 보는 어떤 그 현존재, 이 개념 듣다 보면 그것도 되게 감동적이거든요. 왠지 너무 와닿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레비나스는 그런 또 하이데거를 비판하면서 죽음은 그런 가능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은 그 자체 불가능성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거머쥘 수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듣다 보면 또 그럴싸해요. 네. 알 것도 같지만 사실은 아는 게 전혀 없는 게 아닐까 싶은 게 죽음이죠. 죽음이란 사건의 타자성과 더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극복한다는 건 죽음이란 사건의 타자성과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격적이어야 할 관계를 유지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죽음을 극복한다라고 만약에 표현한다라면, 자, 죽음을 극복해? 그 죽음의 극복이라는 건 결국은 뭔가 여전히 이 타자 관계에 대한 것이 열려 있을 때, 가능하고 있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죽음의 어떤 극복, 인격적이어야 될 관계를 유지한다는 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인격적 관계, 세계에 대한 주체의 힘과는 전혀 다른 것이면서 그럼에도 인격성을 유지하는 그런 관계는 대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이제 레비나스도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세계에 대한 주체의 힘과는 전혀 다른 거야. 그 인격적 관계라는 건 타자성을 뭔가 이제 전제에 두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인격성을 또 유지하는 그런 관계는 대체 뭐냐? 남성적 힘과 다른, 할 수 있음을 할 수 있음, 가능한 것의 장악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지배가 사람에게 과연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있음을 할 수 있음, 남성적 힘,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으로 그동안 얘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그런 것과는, 가능한 것에 대한 장악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것이 있는가? 만일 발견한다면 시간이 자리한 바로 그곳, 시간과의 관계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인격성을 유지하는 그런 관계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시간은 애초에 레비나스가 뭐라고 했죠? 시간은 타인과의 관계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시간인 거예요. 타인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그래서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타자를 미래를 통해 정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미래를 타자를 통해 정의한다. 자, 이걸 한번 씁시다. 좀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저 머리로 가리고 있죠. 타자를 뭘로? 미래를 통해 정의하지 않는다. 나는 타자를 미래를 통해 정의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나는 미래를 오히려 뭐를 통해서? 타자를 통해 정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타자를 미래를 통해 정의하지 않고 오히려 미래를 타자를 통해 정의한다. 왜냐하면 죽음의 미래 자체가 그것의 전적 타자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레비나스 계속 기획은 우리가 이제 죽음으로 아까 접근했던 것이 사실상 뭐와 연결이 되고 있다? 타자성과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타자적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거기서 사실은 이제 또 어떤 인격적 타자에 대한 것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죽음의 미래 자체가 그것의 전적 타자성이고 타자와의 관계는 우리 문명이 도달한 수준에서 보면 우리의 원초적 관계의 복합화로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복합화는 결코 우연한 게 아니다. 이 자체는 타인과의 관계에 내적 변증법에 토대를 두고 있다. 내적 변증법. 그래서 의외로 레비나스는 이 변증법에 대한 얘기도 방법론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우 도식적으로밖에 다루지 못한 홀로서기. 홀로서기에 함축되어 있는 바를 좀 더 밀고 나가보고 특히 세계로 향한 초월 외에도 표현의 초월성이 문명의 동시대성과 함께 전체관계 상호성의 토대를 제공해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 이러한 변증법이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날 거다. 자, 넘어가고요. 타자와의 관계가 신비와의 관계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다면 그것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타자를 만날 때 그의 고독과 타자성을 예절이라는 너울을 통해 이미 은폐한 채로 만나기 때문이다. 자, 근데 다시 얘기하면 이건 이 얘기예요. 우리가 현실에서 이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지금 레비나스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타자를 만날 때 어때요? 그의 고독과 타자성을 예절이라는 너울을 통해 이미 은폐한 채로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관계하듯 그렇게 관계한다. 주체가 자리할 특별할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 주체는 특별함인데 그 특별한 자리가 없다. 타자는 그냥 공감에 의해 또 다른 내 자신으로 다른 자아로 인식된다. 자, 이제 지금 제가 막 말하고 있는 걸 얼핏 듣다 보면 그래 뭐 공감은 좋은 얘기니까 공감을 통해서 뭐 다른 자아로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레비나스는요 공감을 비판하고 있는 학자예요. 우리가 너무 당연시하고 있는 자 우리 그 하이데거 비판에서도 레비나스 뭐라고 했어요.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집단성에 대한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레비나스는 단순히 어떤 집단적 안에서였던 그 다수 관계성이 아니라 사실상 1대1의 마주보는 관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말하는 이 공감이라는 건 일종의 상호성의 관계에서 지금 제시한 단어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타자는 공감에 의해 또 다른 내 자신으로 다른 자아로 그저 그냥 다른 자아로서 인식되는 거예요. 원래는 특별한 주체의 자리여야 되는데 그죠? 단지 존재하기만 하는 그런 낯선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사회적 관계는 전적으로 상호성의 관계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레비나스는 이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사회적 관계는 상호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레비나스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거다. 상호성의 관계. 존재물은 서로 바꿀 수 없는데도 상호적이다. 상호적이기 때문에 서로 바꿀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타자와의 관계는 전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진정한 타자와의 관계는 어디서 시작되는 거다? 이 상호성을 버려야 됩니다. 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상호주의 혹은 심지어는 도덕 어떤 집단에 대한 도덕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실 그런 거 안에서 우리는 전적 타자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타자의 얼굴을 볼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타자성은 우리의 사회적 관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타자와의 관계의 한복판에서 이미 비상호적 관계로 즉 동시성과 정반대의 관계로 모습을 드러낸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레비나스의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회적 관계와 상호성에 대한 개념을 비판하면서 타자의 관계 한복판에서 이미 뭐라고 해요? 레비나스는 뭘 원하고 있다? 비상호성이에요. 비상호성. 상호성이 아니라 비상호적 관계. 비대칭의 관계예요. 비대칭. 타인으로서의 타인은 단지 나와 다른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둡시다. 나와 타자의 관계에서 그냥 단지 나랑 다른 사람, 다른 자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닌 사람이다. 그는 내가 아닌 사람이고 그가 그인 것은 성격이나 외모나 그의 심리 상태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의 다름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그의 어떠어떠함 때문에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걔는 나랑 성격이 다르지. 걔는 나랑 외모가 다르잖아. 걔는 나랑 뭐 학벌이 다르잖아. 그럼 나랑 뭐 같을 수가 있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의 다름인 거예요. 오직 그의 다름 때문이다. 그는 예컨대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과부와 고아다. 자, 갑자기 과부와 고아가 등장을 해요. 이건 굉장히 여러분 성경적인 그죠? 멘트죠. 과부와 고아. 정말 성경에서 약자를 상징할 때 늘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이 과부와 고아거든요. 근데 근데 그게 누구예요? 타자는 과부와 고아라면 나는 누구예요? 나는 부자이고 강자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고 실제로 우리가 힘이 세다 사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죠. 레비나스는 결국은 뭔가 보편적인 어떤 윤리적인 철학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간에 결국은 우리는 타자의 얼굴 속에서 사실은 과부와 고아의 결국 뭐예요? 나를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라는 어떤 그 호소, 타인에 대한 어떤 그 눈, 얼굴 거기서 우리는 타자의 어떤 그 명령, 윤리적 명령을 듣는 거죠.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주체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주체로 부름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호명받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상호 주관적 공간은 대칭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비대칭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사회학자 뒤르켐에 대한 얘기도 비판을 하고 있어요. 뒤르켐은 도덕성은 집단적인 것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도덕성은 뭐다? 집단적인 사회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적인 것의 산물이 바로 도덕성이다라고 해서 뒤르켐은 우리가 말하는 도덕이라는 것도 어떤 사회적 관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레비나스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죠? 정의보다는 그래서 레비나스는 자 우리는 그래서 레비나스에게는 우리가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어떤 도덕, 정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뭘로 바꾸고 있다? 사랑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다음 챕터에서 에로스라고 그냥 여기서 부르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과 정의보다는 사랑을 더 우선시하는 점, 사랑과 정의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있지 않냐. 그러면서 우리는 에로스로 넘어갑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문명화된 삶 가운데는 이러한 타자와의 관계의 흔적들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동일한 어떤 유 안에서의 두 종의 대립으로 순전히 그리고 단순하게 포섭되지 않는 타자성은 어떤 것인가? 정말 포섭되지 않는 그 타자성, 상반된 것에 대해 완벽하게 상반된 것, 혹은 그 상반성이 그 자신과 상관자의 관계를 통해서도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전적으로 다른 것으로 남아있도록 허용하는 그 상반성, 그게 바로 여기서 이제 우리 에로스라고 해서 이 챕터가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레비나스의 여성적인 것, 여성성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성적인 것. 여기서 말하는 그 여성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생물학적 여성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미적이에요. 되게 상징적이고 성은 어떤 종차의 차이가 아니다. 종차의 차이가 아니다. 성은 유와 종의 구분으로 나는 논리적 구분을 벗어나 있다. 이건 경험적인 내용과 결코 결합될 수 없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성의 차이는 또한 모순관계가 아니다. 존재와 무의 모순은 하나를 다른 것으로 환원하므로 거리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무는 다시 존재로 전환된다. 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라라는 건 없다잖아요. 무, 없을 무자. 근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존재자 없는 존재를 얘기한 그 레비나스 입장에서는 무도 결국은 존재자 없는 존재의 상태일 거예요. 이러한 상황은 결국 아까 있음 그 자체, 일리아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를 이끈다. 존재의 부정은 존재 일반의 익명적 존재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자, 아이러니한 거야. 존재의 부정이라는 건 결국은 존재 일반의 익명적 존재 차원에서 오히려 일어난다. 하지만 우린 사랑이라는 걸 하잖아요. 사랑이 감동스러운 것은 넘어설 수 없는 이원성이 존재들 사이에 있기 때문이다. 이 표현 좋은 것 같아요. 사랑이 감동스러운 것은 왜 그렇다? 넘어설 수 없는 이원성이 존재들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보통 너 그 사람 왜 사랑하는데? 잘 맞아서, 나랑 되게 비슷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분명히 우리와 완전히 다른 자입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그 공통점이라는 것은 사실 매우 작은 부분들이죠.
정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뭔가 결혼하고 그것으로 모든 걸 이겨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레비나스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넘어설 수 없는 이원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이원성은 끝까지 지울 수 없는 관계고 이러한 관계는 그 사실 그 자체로 타자성을 마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타자성을 보존한다. 여러분 그 사람은 뭐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타자적이기 때문에 타자성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타자성. 사실상 어떤 그 다름, 익숙한 것도 같지만 분명히 나와는 그 다름에 대한 그것 완전히 같아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편으로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이 그토록 감동스러운 까닭도 둘만이 있다는 사실 그 때문이에요. 둘만이 있다. 타자로서의 타자는 여기서 우리 것이 되는 또는 우리 자신이 되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다. 자, 타자로서의 타자는 뭐예요? 자, 우리 것이 되는 것. 우리 자신이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타자는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신비 속으로 물러서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왜 문화론 다룰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자꾸 우린 타자라고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하면 이런 타 문화를 우리 것으로, 나의 것으로 혹은 우리로 뭔가 포섭시키려고 할까? 이 방향으로 막 자석처럼 끌어당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레비나스는 그걸 끊어내고 타자의 물러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러섬. 분명히 다른 거예요. 나와 다른 것에 대한 것을 그죠? 근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 여성적인 것으로 그 타자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타자성에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생물학적으로 그럼 남자는 타자가 될 수 없네요.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와 다른 그 타자성에 바로 어떤 여성만이 갖고 있는 여성적인 어떤 그 신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다른 것으로서의 여성적인 것의 신비는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낭만주의적 개념의 신비한 미지의 오해된 여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이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래도 좀 단어를 이렇게 뭔가 여성적인 것이라고 썼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성이라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해주면 좋을 텐데, 그죠? 뭔가 이게 부정적 방식으로 자꾸 정의를 하다 보니까 여성적인 것의 외적 표현이 가장 거칠거나 가장 뻔뻔하거나 또는 가장 무미건조한 물질성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역시 여성성이 지닌 신비 혹은 여기서 말하는 게 또 표현 특별히 여성적인 것 안에 뭐가 있다? 아까 물러남이 있는 것처럼 수줍음이 있다. 수줍음.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 아무리 모독한다고 해도 신비는 부정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여성적인 것이란 개념에서 나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인식 불가능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인식은 우리 초창기에 이강인가에 나왔잖아요. 그 빛이었잖아요. 빛과 이성. 이게 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벗어난 존재다. 빛을 벗어난 존재 방식이 바로 여성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성적인 것과 우리가 기존에 그러니까 존재자로서 설 때 우리가 존재자로 홀로 설 때 뭐가 중요했어요? 빛이잖아요. 빛. 이건 곧 이성이고 이게 중요한 건데 사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여성적인 것, 신비로움 이것은 빛을 벗어나 있다. 여성적인 것은 존재 안에서 빛을 향해 지향하는 공간적 초월이나 표현의 초월성과는 다른 사건이다. 그것은 빛 앞에서의 도피다. 스스로 자신을 감추는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수줍음이고 물러섬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자유로서 즉 의사소통의 실패를 안고 있는 특성인 자유로서 타인을 애시당초 자리매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특별히 주목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와 뭔가 연관해서 봤을 때 타인과 의사소통의 실패를 안고 있는 특성인 자유로서 타인을 애시당초 자리매김하지 않는다는 사실. 왜냐하면 자유에는 복종과 예속에는 어느 한쪽의 자유는 반드시 없어진다. 즉 레비나스가 보기에는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그 자유는 결국은 어느 한쪽은 복종할 수밖에 없고 예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방식으로 마치 그 해결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의 비대칭처럼 자유라는 것은 결국은 어느 한쪽을 복종시키고 예속화된다. 주인과 노예 관계는 투쟁의 차원에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상호적이 되는 그런 또 관계다. 타인의 타자성을 신비로서 그리고 이 신비를 수줍음으로써 정의할 때 나는 나의 자유와 동일한 자유로서 그리고 나의 자유에 대항할 수 있는 자유로서 타인을 내세우지 않는다. 나는 타인을 나와 맞서 있는 존재로 내세우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드디어 타자와 마주하게 되는데 나는 타자와 마주하게 될 때 나와 타자가 마주하게 되는 건 나의 자유와 동일한 자유인가? 나의 자유에 대항할 수 있는 자유로서 타인을 내세우는 것인가? 타인을 나와 맞서 있는 존재로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일성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나와 타자는 어떤 동급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문화론 얘기하고 제가 논술에서 수업할 때도 상호 주체성, 뭐 타인의 어떤 타자성을 나와 어떤 동등한 것으로 인식하고 받아주고 뭐 이런 얘기로 답을 쓰는데 레비나스의 방식은 전혀 다른 거예요.
상호성 아니야, 대등성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레비나스는 타자성을 더 강조합니다. 사실은 기울음 여기로 기울어져 있죠. 오히려 내가 인식하는데 그런데 그 나는 뭐에 의해서? 타자에 의해서예요. 근데 물론 이 타자는 폭력적 타자가 아니죠. 전체주의적 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레비나스는 전체성과 무한을 통해서 오히려 그 전체주의를 비판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마주하는 타인의 얼굴을 우리에게 마주서게 하는 거거든요. 타자성의 사건, 낯설음의 사건에 관계한다. 그렇죠? 우리는 이 타자성을 절대적으로 근원적인 관계인 에로스에서 찾았죠. 아까 에로스, 그러니까 사랑, 여성적인 것, 타자, 그죠? 이렇게 연결했어요. 에로스는 할 수 있음으로 번역할 수 없는 관계이며, 자 그리고 자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면서 존재자의 출현을 가능케 하는 홀로서게 하는 전혀 다른 사건으로서 우리는 지금 존재와 무의 대립 또는 존재자의 개념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하나의 범주를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레비나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존재와 무의 대립도 아니고 존재자의 개념과도 어울리지 않는 하나의 범주를 묘사하고 있는데 대체 그것은 존재 안에 일어나는 사건이면서 존재자의 출현을 가능케 하는 홀로서기와는 전혀 다른 사건이다. 왜 그래요? 홀로서기는 아까도 얘기해 동일성으로 돌아오잖아요. 나 혼자 서 있는 거고 나 혼자 고독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타자를 다루고 있죠. 존재자는 주체적으로 의식 안에서 자신을 실현하긴 합니다. 하지만 타자성은 여성적인 것을 통해 자신을 실현합니다. 의식과 같은 차원의 용어이지만 의식과는 대립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성적인 것은 자신을 빛으로 향한 초월 속에서의 존재자로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빛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빛과 이성으로 뭔가 인식하고 지배하는 어떤 그런 세계 안에서의 나가 아니라, 그렇죠? 철저하게 이건 타자적인 거다. 수줍음 안에서 자신을 실현하는 방식이 바로 타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운동의 방향이 역전된다. 여성적인 것의 초월은 어디엔가 물러나는 데서, 물러서는 데서 존립하는 거고, 여성적인 것이 무의식적이거나 전이식적인 것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이것을 신비라고 부르는 것 외에는 어떻게 달리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타자는 여성적인 것이고 에로스적인 것인데 그것은 결국은 또 신비로운 것이고, 그렇죠? 아까 에로스적인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무엇이 에로스를 점령과 지배와 구별짓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을 때 에로스 안에서의 의사소통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싸움도 아니고 융합도 아니고 인식도 아니다. 우리는 관계 가운데서도 에로스적 관계의 예외적인 위치를 인정해야 된다. 타자성과의 관계고 신비와의 관계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게요. 미래와의 관계이고, 자, 미래, 타자성, 신비. 이제 지금 잘라내지만 아까처럼 죽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미래의 관계 모든 것이 현존에 있는 세계 안에서는 결국 현존에 있지 않는 것과의 관계다. 그래서 가능한 것이 모두 불가능해지고 할 수 있음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곳, 그건 아까 죽음이기도 했지만 이건 타자이기도 하죠. 그곳에서도 주체는 에로스에 의해 여전히 주체다. 사랑은 아무런 이유가 없이 존재하고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 자, 이거 굉장히 좋은 멘트죠. 좋은 구절이에요. 사랑은 아무런 이유가 없이 존재합니다.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에게 근데 상처를 줘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자아는 보존된다. 성욕의 현상학. 성욕의 현상학은 우리 성욕 있죠. 나중에 이제 바로 여기서 이제 애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욕, 우리가 말하는 그 성욕 맞습니다. 성욕의 그 현상학은 내가 주장한 여성적인 것의 역할과 그것의 예외적인 위치, 그리고 성행위에서 완벽하게 하나됨의 융합이 부재한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듯하다. 자, 성행위에서 완벽하게 하나됨의 융합이 부재한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사랑하면 뭔가 우리가 그 실체적 행위, 어떤 그 섹스죠, 어떻게 보면요. 이런 성행위와 애무를 통해서 뭔가 하나가 됐다 이렇게부터 표현을 하지만 레비나스는 우리가 다르게 봅니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충족되지 않음, 융합이 부재한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성욕은 먹고 마시는 것처럼 홀로 즐기는 쾌락이 아니죠. 성욕은 타자적인 거거든요. 여타 다른 쾌락과는 그래서 동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욕에서 이제 애무를 얘기합니다. 애무, 스킨십, 애무는 주체의 존재 방식이다. 이게 그러니까 어때요? 저는 레비나스의 이런 게 좋아요. 너무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하는 그 애무예요. 근데 그 애무는 우리의 삶의 존재 방식이에요. 주체의 존재 방식이다. 애무를 통해 주체는 어떻게 되기 때문에 타자와의 접촉에서 단지 접촉 이상의 차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감각 활동으로서의 접촉은
빛의 세계의 일부를 형성하고, 하지만 또 올바르게 말하자면 애무를 받는 대상은 손에 닿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애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접촉 이상의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근데 그 대상은 손에 잡히지 않아요. 예. 이러한 접촉에서 주어지는 손의 미지근함이나 부드러움, 뭐죠? 이것이 애무에서 찾는 것은 아니다. 애무의 추구는 애무가 찾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 본질로 한다. 자, 우리가 상대방을 그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떤 탐닉하기 위해서 애무를 하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퀘스천인 거예요. 대체 우리는 어떤 것을, 애무가 찾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인가? 근데 결코 그 대상은 손에 잡히지 않는다. 마치, 물론 좀 다른 의미겠지만, 기표는 기에 닿지 못하고 끊임없이 미끄러진다라고 얘기했던 락강의 어떤 그런 표현처럼 떠오르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건 되게 신체적인 거지만, 결국은 애무라는 것은 대상은 손에 닿지 않고 정작 내가 찾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른다라는 것. 애무는 마치 도망가는 어떤 것과 하는 놀이와도 같다. 어떤 목표나 계획이 전혀 없이 하는 놀이. 그죠? 다른 어떤 것, 언제나 다른 것, 언제나 접근할 수 없는 것, 언제나 미래에서 와야 할 것과 하는 놀이처럼 보인다. 애무는 아무 내용 없는 순수한 미래를 기다리는 행위이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죠? 그냥 우리는 사랑하면 그냥 애무하고 뭐 가볍게 성관계하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 우리는 그렇게 다들 살아가는데, 레비나스는 그 와중에도 여기서 이걸 이렇게 적용을 해보는 거죠. 애무는 거머쥘 수 없는 것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열어주는 이러한 배고픔의 우리 뭔가 갈망하겠죠. 애무를 해도 뭔가 배고프거든. 배고픔의 증대, 점점 더 풍요해지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 뭐가요? 애무가. 애무는 헤아릴 수 없는 배고픔을 먹고 산다. 분명히 완전히 채워지지 않으니까 배고픔이지만, 근데 그 배고픔이 결국은 풍요해지는 약속이 되는 거죠. 결국 이런 성욕에 대한 지향성, 미래 자체의 독특한 지향성을 철학적 분석에서는 언제나 그동안 오해해왔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욕은 미래, 모든 내용에서 순수한 미래의 진정한 사건이요, 진정한 미래의 신비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욕이 지닌 예외적인 위치를 충분히 고려하고자 한다. 타인을 소유하고 장악하고 인식할 수 있다면 그는 더 이상 타인이 아니다. 소유, 인식, 장악은 할 수 있음과 같은 말인데, 타인을 소유하고 장악하고 인식할 수 있다면 그는 더 이상 타인이 아니래요. 왜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타인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와 다름이고 신비로움이고 물러섬이고 여성적인 것이다. 타자와의 관계는 대개 하나의 융합, 하나됨으로 추구가 되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타자와 하나 되기, 이렇게요. 타자와의 관계를 하나의 융합으로 보는 관점은 바로 내가 싸우고자 하는 바다. 레비나스는 이것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타자의 부재, 이것은 단순한 부재, 순수 무의 부재가 아니라 미래 지평에서의 부재라는 거예요. 타자의 부재라는 건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다고 했잖아요. 미래 지평에서의 부재이고, 혹은 그것은 심지어 시간으로서의 부재죠. 왜? 시간이 타자니까. 다 연결이 되죠, 이제는요. 이러한 지평은 우리가 앞에서 죽음에 대한 승리라고 부른 그러한 초월적 사건 가운데서 인격적 삶을 형성하는 지평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락으로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까 성욕, 애무까지 왔다가 이제 마무리는 결국 뭐예요? 출산성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생산성이라고 나옵니다. 생산성, 다르게 보면 출산하는 거죠. 출산. 되게 또 의외의 또 결론으로 우리는 치닫게 되는데요. 자, 죽음의 타자성에서 여성적인 것의 타자성으로 관심을 돌리게 했던 그 문제로 돌아가 보자. 우리는 분명히 처음에 죽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 우리는 여성적인 것의 타자성으로 관심이 돌아가 있죠. 죽음으로써 존재하는 순수 미래 앞에서, 자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더 이상 자아일 수 없는 사건 앞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가 자아로 남을 수 있는 상황을 찾아보았다. 자, 그래서 나는 너 안에서 흡수되지 않고 나를 잃지 않으면서 너의 타자성 안에서 나로 남아 있을 수 있는가? 다시 볼게요. 나는 너 안에 흡수되지 않고, 흡수되면 그건 하나됨이니까 안 되잖아요. 분명히 타자성이니까, 서로가 타자성이니까. 나는 너 안에 흡수되지 않아. 그래서 나를 잃지 않아. 근데 너의 타자성 안에서 나로 남아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자아는 나의 현재 속에 있는 자아가 아니면서, 그러면서도 또 나의 현재 속에 있는 자아가 아니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에게 돌아온 자아가 아니면서 나의 동일성으로 회귀할 수는 없잖아요. 너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홀로서기의 단계라고 했잖아요. 타자의 등장에서 우리는 너 안에서의 나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근데 너 안에서의 나로 있으면서도 너에게 흡수되지 않는 나,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아는 자신에게 타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난데 내 안으로 회귀한 내가 아니잖아요. 너 안에 있는 나기 때문에 자신에게 타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타자가 되는? 이상하죠?
결국은 그래서 여기서 레비나스가 하는 답이 그거예요. 우리는 결국 어디로 귀결해야 된다? 우리는 결국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자녀를 키우는 자, 자녀를 낳는 거죠. 출산성. 예.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라고 지금 레미나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존재는 전적으로 타인이면서 동시에 나인 낯선 이와 관계하는 것이다. 자, 자녀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아버지의 존재는 전적 타인이야. 그러면서도 동시에 나야. 그게 낯선이면서 또 나야. 이런 거죠.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더더욱이 분명히 우리의 소유는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자녀를 우리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 그 부모의. 그러니까 분명히 나와 다른 존재야. 정말 낯선 자죠.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어우 너무 낯설어 이럴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근데 뭔가 또 나와 닮았어. 그러니까 나의 분신 같기도 해. 그러니까 나이면서도 내가 아닌 바로 그런 모순적인데 존재하잖아요. 그게 자녀인 거예요. 그게 출산성, 그게 생산성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러면 이 기획이 사실은 이렇게 비혼을 중시하고 저출산의 시대에서 무슨 짓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시대착오적인 어떤 주장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레비나스가 보기에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나와 타자와의 어떤 그러면 윤리적인 어떤 명령의 관계에서 문제는 그거거든요. 결국 우리는 언젠가 다 죽잖아요. 그러면 이 죽음 이후에 정말 우리의 것들은 다 끝이 나버리는 거 아닌가? 더 이상 연속성 없이. 예. 근데 레비나스는 이것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결국은 나의 또 다른 타자가 누구예요? 어떻게 보면 타자이면서 나인 자녀죠, 바로 자녀. 아버지의 존재는 전적으로 타인이면서 동시에 나와. 단순히 나의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들은 우리의 작품이라고만 얘기할 수 없죠. 혹은 나의 소유물이라고 할 수 없죠.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알겠죠? 나는 나의 아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자, 아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나의 아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예요.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나는 나의 아이이다예요. 그냥 나는 아이이다. 누구의 아이다? 나는 나의 아이이다. 그러니까 뭐뭐이다라고 봐야 되지 내가 나의 아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레비나스 여기서 다시 한번 플라톤적인 어떤 방식의 기존의 어떤 전통 철학을 비판을 하죠. 존재한다, 뭐뭐이다라는 동사에는 일종의 다수성과 초월성이 내포되어 있다. 플라톤주의는 뭐예요? 다 이론성이잖아요. 뭔가 존재한다라는 건 결국은 이데아로 환원되는 거고 다 무언가 이 존재는 이론성으로 회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일성이 되는 거예요. 동일성. 근데 지금 우리 레비나스의 이 철학의 기획이 뭐예요? 세계 2차 대전에 대한 반성이란 말이에요. 왜 세계는 이렇게 광기로 흐르게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결국 이런 플라톤식의 동일성의 철학, 어떤 획일성, 전체성의 어떤 철학이 결국은 이런 시대를 만들어낸 거다라는 통렬한 비판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레비나스는 그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존재한다라는 건 결국 뭐예요? 다수성인 거예요. 다수성. 이론론이 아니라 다수적인 것이죠. 내가 나의 아들인 것은 나의 존재를 통한 것일 뿐 공감 때문이 아니다. 내가 나의 아들인 것은 나는 동시에 나의 아들이기도 한 거죠. 나의 존재를 통한 것이지 공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홀로서기와 더불어 시작하는 자기로의 나의 복귀는 에로스를 통해 열려진 미래의 전망으로 인해서 사면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서기 안에 갇힐 뻔했잖아요. 예. 존재자 없는 존재 상태에서 우리가 존재자로 뭔가 세계를 지배하고 홀로서기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죠? 하지만 결국 우리는 에로스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죠. 그것도 출산성도 불가능하니까 에로스를 통해 열려진 미래의 전망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는 사면될 수 있다. 홀로서기 해체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실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존재는 단순히 아들 안에서 아버지를 다시 새롭게 하고 아들과 하나됨이 아니다. 사실 이 표현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표현이잖아요. 아들과 하나 되는 거, 새로워지는 거.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존재는 아들과의 관계에서 아버지도 타자인 거야. 외재적 존재고 다원주의적 존재임을 말해준다. 알겠죠? 자, 레비나스는 지금 이런 사유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죠? 바로 죽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죽음의 개념에서 시작했다. 여성적인 것의 개념을 통해 아들의 개념에 그리고 도달을 한 거예요. 죽음에서 에로스, 여성적인 것, 그리고 지금 생산성, 아들에 대한 개념으로 도달을 했죠. 이 과정이 다 현상학적 방식이라기보다는 변증법적인 방식이다라고 레비나스가 밝히고 있습니다. 홀로서기의 동일성, 자아의 자기 자신의 매임에서 시작하여 이러한 동일성의 보존으로, 존재자의 보존으로,
그러므로도 자기로부터 해방되는 자아로 우리의 논의가 전개되었다. 우리가 분석한 구체적 상황들은 이러한 변증법의 실현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그래서 내가 특별히 하고자 했던 것, 이 나는 물론 레비나스죠. 레비나스가 특별히 하고자 했던 것은 타자성이란 그저 나의 자유 외에도 다른 자유의 존재도 있다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자, 또 부정적 정의죠. 그게 아니었다. 자유에 대해서 나는 힘을 가진다. 타인은 완전히 낯선이고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다수의 자유의 공존은 각자 하나하나의 존재는 건드리지 않는 다수성이다. 존재 자체가 둘로 늘어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주하는 관계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함께 자 우리 강강솔래 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강강솔래 원이 아니에요. 원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뭐예요? 결국은 마주하는 1대1의 관계죠. 뭔가 마주하는 관계. 나와 타자의 어떤 마주함. 근데 그것이 또 대등함도 아니죠. 무게감은 어디로? 오히려 타자의 명령이에요. 존재 자체가 이론론이 아니라 이원성이 됨으로써 결국 아까처럼 플라토닉 주길에 어떤 벗어나고 시간은 존재가 타락한 형식이 아니라 바로 시간은 존재 사건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왜 이원성이니까 타자성이니까. 알겠죠? 다수는 하나에 종속되고 여성적인 것의 역할은 수동성과 능동성의 범주로 사유되었고 그리고 물질로 환원되고 말았다라고 한 것은 바로 플라톤 철학의 바로 문제의 의식이에요. 하나로 종속하고 플라톤 철학에서는 여성적인 것도 그냥 수동성의 상징이고, 그렇죠? 물질로 환원하고 뭐 이런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자, 플라톤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살펴보면 이데아에 대해서 플라톤은 이데아 세계를 반영할 수 있는 공화국을 구상했고 철인 정치론처럼 그는 빛의 세계, 시간이 없는 세계의 철학을 하였다. 자, 시간이 없는 세계 왜요? 영혼의 세계를 꿈꿨거든요. 예. 플라톤 이후부터 사람들은 사회적인 것의 이상을 하나됨의 이상에서 찾았다. 그래서 우리는 플라톤 이래로 계속 우리는 어떻게 하면 융합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 될까 이런 고민하는 것인데, 그렇죠? 우리라고 말하는 집단성, 인식 가능한 태양, 진리로 향하면서 타자를 자신과 얼굴과 얼굴을 맞댄 존재로 보지 않는 것. 예. 레비나스는 뭐 하고 싶은 거죠? 타자를 자신과 얼굴과 얼굴을 맞댄 존재로 보는 것인데 그 전에는 자꾸 우리로 묶으려고 하고 집단으로 묶으려고 하고 이론론으로 묶으려고 했던 게 바로 플라톤의 철학이고 서구 철학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단지 자신과 나란히 있는 자로서 인식하는 그런 집단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식으로 얘기하는 이 서로 함께 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함께 있음이 아니라, 그죠? 하이데거가 뭐라고 얘기해요? 서로 함께 있음도 함께의 집단성에 머물러 있고 진리를 매개로 그것의 본래적 형식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결국 이것도 공통적인 것을 중심으로 한 집단성에 불과하다라고 레비나스는 까는 겁니다. 알겠죠? 어깨를 나란히 한 집단성이 아니라는 거. 어깨를 나란히 뭐 한 곳을 보고 이게 아니라 나는 나와 너의 관계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하이데거와 혹은 나와 너라는 유명한 책을 지었던 마르틴 부버와의 차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레비나스는 뭐였죠? 나와 너의 관계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아까처럼 마주하는 관계죠. 마주보는 관계. 이 마주하는 관계에서 본다라면 아이고 꺼졌습니다. 갑자기 지금 에러가 났네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차이를 좀 살펴보면 레비나스의 관계는 어디가 있죠? 이건가요? 여기 있네요. 자, 레비나스는 지금 나와 너와의 관계라고 보는 그 이자적 관계로 본다는 점에서는 지금 서로 함께 있다라는 하이데거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까처럼 집단 함께 요거와 그다음 차이를 다루고 있죠. 이게 차이예요.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나와 너와의 1대1의 관계는 마르틴 부버도 이런 얘기 했는데요. 예. 이거랑 같은 거네요. 부버랑 그러면 레비나스는 같은 팀인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레비나스가 또 부버에게 또 어떤 비판을 했냐면 마르틴 부버의 나와 너는 상호성이거든요. 이건 아까처럼 대등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호적이고 어떤 대등한 관계라면 레비나스의 나와 너는 뭐였죠? 이런 관계가 아니라 비대칭적 관계죠. 비대칭적이에요. 비상호적이고, 알겠죠? 그러니까 레비나스의 나와 너는 마르틴 부버와도 다르고 하이데거와도 다르다. 이 부분은 한번 짚고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미래의 신비로 향한 현재의 시간적 초월을 탐구해 보고자 했다. 공통성이 전혀 없는 집단성이다. 집단성은 매개자가 없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 관계이며 이러한 관계는 에로스를 통해 우리에게 제공된다. 이게 레비나스가 지금 원하는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타자에 가까운 가운데서 전적으로 거리가 유지되고
그러한 가까움과 이원성 이 둘로부터 에로스의 감동적 측면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한 타자의 부재는 정확하게 말해 타자로서의 그의 현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지금 레비나스가 시간과 타자의 이 마무리는 사실 이제 그 에로스의 어떤 관계로서 생산성으로 사실 이제 꼭지를 찍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이데거의 어떤 이 집단적인 어떤 함께와의 차이, 마르틴 부부와의 나와의 어떤 차이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분명히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관계다. 근데 그것은 뭔가 비대칭적이고 비상호적인 관계로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플라톤주의에서 벗어나고 레비나스만의 철학, 레비나스만의 이 시간과 타자에 대한 개념, 레비나스만의 타자성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강의를 하고 정립을 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레비나스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성과 무한을 읽으셔야 되는데, 저도 아직 안 읽었기 때문에, 저도 아직 읽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에게 함부로 여러분도 읽으세요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일단 독해력이 좋으신 분들이 저보다 먼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벌써 45분이어서 강혜영 교수님의 해설은 그냥 꼭지만, 그냥 제 꼭지만 볼게요. 꼭지만. 그래서 레비나스의 어떤 철학의 근본 물음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아까처럼 세계 2차 대전의 어떤 그 충격. 왜냐하면 레비나스의 모든 그 유대인 가족들이 대부분 수용소에서 죽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레비나스는 전쟁에 오히려 참여했기 때문에, 군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풀려날 수 있었어요. 이런 존재 부조리의 경험과, 그래서 거기서 주체의 출현 가능성,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리아가 나온 거죠. 존재자 없는 존재, 그런 어떤 존재 부조리의 상태, 거기서 이런 존재자 없는 존재에 대한 것을 레비나스는 떠올리게 된 거고, 알겠죠? 무는 아무런 맥이 없이 현존한다, 이런 것처럼 파스칼이 말한 무한한 공간의 침묵, 다만 있을 뿐이다. 어떤 의미도 없고 어떤 명사도 덧붙일 수 없이 다만 있을 뿐이다. 그게 바로 아까 일리하고 존재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상태에서, 부조리의 상태에서 레비나스는 이제 주체를 세우는 거죠. 자, 여기서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포인트는 좀 짚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제 읽어간 건데, 이 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 시간과 타자 강독 속에서는 우리가 뭔가 파악하기 어려웠던 부분인데 강혜영 교수님 좀 더 쉽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레비나스는 이 자아의 출현에 대한 것을 오히려 특이하게도 잠을 통해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잠자는 거 있잖아요. 숙면. 그러니까 보통 철학자들은 자는 거에 대해서 성찰하지 않거든요. 전통 철학이라는 건 뭐예요? 항상 우리의 의식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철학이었죠. 내 의식, 뭐 데카르트처럼 나는 생각한다, 뭐 이런 것처럼. 근데 레비나스는 오히려 잠이 오히려 우리의 자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의식이라는 게 어떻게 오히려 증명이 된다? 잠을 잘 때는 우리의 의식이 없잖아요.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의식이 있다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의식의 가능성은 오히려 잠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잠이 없었어 봐요. 우리는 과연 그것이 의식인지 의식이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을까? 결국은 잠을 통해 우리의 어떤 의식을 증명한다.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익명성으로부터 사실은 거리를 둘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잠은 우리를 의식의 강요에서 벗어나게 하고 의식의 하나의 상황, 하나의 위치를 부여한다라는 어떤 재밌는 방식이죠. 잠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구체적인 여기와 지금에 관계할 수 있는 어떤 장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홀로서는 어떤 주체, 자아 자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향유, 거주, 노동. 그래서 이제 레비나스의 뜻 상징 중에 하나는 결국은 하이데거는 어떤 존재에 대한 불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다라면, 레비나스는 아니야, 우리 인간은 어떤 불안에 대한 것 때문에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즐겁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즐김과 누림이라는 향유, 여기에 대한 가치를 되게 중시합니다. 이런 것도 하이데거와의 되게 큰 차이예요. 하이데거는 우리가 세계의 사물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인간을 위한 생존의 도구로서 사용할 것인가, 그건 결국 뭐예요? 염려하는 존재라는 거. 우리 인간 자체가 불안이고 염려하는 존재다라는 얘기인데, 레비나스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원초성이라는 것은 불안 이전에 보다 즐거움이다. 무언가를 즐기고 싶어하는 게 먼저고, 다만 그 즐기는 것이 무한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불안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즐기는 것이 무한하지 않고 거기서 생기는 불안 때문에 결국 우리는 뭘 하게 된다? 노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 육체 노동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 노동을 통해서, 물론 지식 노동도 포함이 될 수는 있겠지만 뭐 지금은 그런 얘기를 구분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레비나스는 그래서 향유, 노동, 그리고 뭐 거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거주는 우리 집이에요. 거주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 안에서 구분이 되는 거고, 어떤 나만의 어떤 그 공간이 생기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노동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는 거주를 통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있다. 여기까지는 타자성이 아직 없으니까요. 그래서 향유, 거주, 노동이라는 건 결국은 내가 세계 속에서 홀로 서는 그 과정으로서 표현되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용어 설정이 레비나스가 이제 책이 바뀌면서 레비나스도 점점점 그 용어를 바꿔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꼭지가 타인의 얼굴. 그래서 우리는 타인은 우리에게 얼굴로서 나타난다. 얼굴은 바라보고 호소하며 스스로 표현한다. 야, 이 단어 좋네요. 얼굴이 자기 스스로 내보이는 방식을 레비나스는 계시라고 표현했대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알죠. 계시. 신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계시를 이 종교적 언어를 이 철학에다 갖다 쓴 거예요. 타인의 얼굴은 계시다. 얼굴과의 만남은 절대적 경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레비나스의 이 타자의 얼굴에서 이 타자는요, 사실 우리에게 말 그대로 진짜 그 고아와 과부 실제의 그 약자이고 타자일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성경을 배우신 분은 알잖아요. 결국은 너가 그 지극히 낮은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했던 그 선행이 바로 나에게 한 일이다라고 실제로 이제 하나님은 그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실은 레비나스의 이 타자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신적인 어떤 그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예, 신의 얼굴이기도 한 거죠. 신의 계시. 근데 신은 물론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없거든. 그렇죠? 타인의 얼굴에서 오는 힘은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을 가능성, 무저항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구분하는 거. 그러면 레비나스는 결국은 타인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네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레비나스의 철학은 그래서 뭔가 가난하고 약한 사람 그러니까 동정어려하고 불쌍하게 여기라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대칭은 누구였죠? 우리가 갑이 아니고 우리가 강자가 아니고 타자가 강자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레비나스가 말하는 얼굴은 동정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명령이에요. 그 요구입니다. 타인의 얼굴에 그것이 이미 그 요구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가장 그 정언 명령과 칸트식으로 보면 정언 명령 같은 거죠. 그런 요구를 담고 있고 종교적으로 보면 십계명과 같은 거죠. 무력함 자체가 곧 도움에 대한 명령이다. 알겠죠? 그래서 결코 이것은 명령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동정과는 다른 개념이다. 알겠죠? 됐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 저편이란 얘기를 통해서 타자를 위한 존재는 죽음 저편을 넘어설 수 있는가? 자, 그러니까 이거죠. 타자를 위한 존재. 우리가 이제 타자를 통해서 보면 나의 어떤 그 윤리적 주체성을 우리 타자의 얼굴을 통해서 타자의 요구를 통해서 주체가 되는 것이 오히려 레비나스식의 주체란 말이에요. 이미 있는 주체가 아니라 우리는 타자의 명령에 응답하는 주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했을 때 근데 우리는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그게 오늘 우리가 그 시간에 배웠던 거죠. 그 죽음을 어떻게 넘어선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제 생산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생산성.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에로스에 대한 개념으로 애무 아까 했던 얘기죠. 출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드디어 시간과 타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레비나스의 철학은 그래서 분명히 굉장히 매력적이고 지금 시대 특히 이런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사실 요즘은 데리다가 인기가 있잖아요. 어떤 환대. 근데 그 데리다가 또 레비나스와 또 아는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레비나스가 얘기했던 사실은 이 타자성에서 데리다가 되게 많은 영향을 받았을 수 있죠. 그래서 데리다를 통해서 뭔가 이런 최근에 있는 어떤 환대에 대한 개념 이것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은 레비나스를 통해서도 같은 영향이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기회가 될 때 제가 다시 제 수준이 정말로 업데이트가 되면 모르죠. 언젠가 전체성과 무한을 압축을 해서 강의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 수준으로서는 이게 일단 한계인 것 같습니다. 시간과 타자도 솔직히 이제 저도 이해 못하는 부분들은 뛰어넘었고 어쨌든 전체적인 틀만 여러분과 함께 다뤄봤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시간과 타자 엠마누엘 레비나스 편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시리즈로 조만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